니녀는 뭐하는 년이야? 떡 먹던 여군 멱살 잡은 원스타 알고 보니 그녀의 정체는 군 서열 1위 사성 합참의장이었고 모든 군 장성이 보는 앞에서 준장, 중장, 국회의원까지 모조리 수갑 채워버리는 통쾌한 참교육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 군 역사상 단 한 번도 여성의 발길을 허락하지 않았던 가장 높고 견고한 유리 천장. 그 마지막 한 장이 깨지는 순간 역사는 그녀의 이름을 기록했다. 합동참모본부 의장 대장 천지인. 그녀의 이름 석자는 대한민국 국군 70년 역사의 최초라는 수식어와 함께 하나의 신화로 자리 잡았다. 4개의 별이 박힌 그녀의 견장은 단순히 한 개인의 영광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땅의 모든 여성 군인들이 짊어져야 했던 보이지 않는 억압과 편견의 무게를 뚫고 피어난 가장 눈부신 승리의 상징이었다. 충청남도 계룡시 대한민국 3군 통합본부가 자리한 거대한 계룡대. 그 심장부인 합참의장실은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국토의 중추를 묵묵히 굽어보고 있었다. 천지인 대장은 갓 내린 따뜻한 결명자차 잔을 든 채 창밖으로 펼쳐진 거대한 군사복합 단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한없이 고요했으나 그 안에는 수천 번의 담금질을 거친 강철의 빛이 서려 있었다. 그녀가 걸어온 길은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가시밭길이었다. 사관학교 시절부터 여자라는 꼬리표는 그녀의 능력을 시험하는 첫 번째 관문이었다. 남자 생도들보다 2배로 뛰고 2배로 외우고 2배로 인내해야만 겨우 동등한 출발선에 설 수 있었다. 야전 지휘관 시절 그녀의 명령을 대놓고 무시하던 남성 부사관의 오만한 눈빛, 여자가 뭘 안다고 속삭이던 참모들의 비아냥, 회식 자리에서 술잔을 강요하며 은근히 팔을 주무르던 상급자의 더러운 손길까지. 천지인은 그 모든 모욕과 차별을 분노로 터뜨리는 대신 차가운 이성으로 씹어 삼켰다. 분노는 순간의 카타르시스를 주지만 목표를 흐리게 만든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가장 완벽한 군인이 되는 것이었다. 그녀는 언제나 전장의 최전선에 섰다. 남성 장교들이 기피하던 격오지 근무를 자원했고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작전 계획을 도맡아 성공시켰다. 그녀의 전략은 물샐 틈 없이 치밀했고 그녀의 결단은 칼날처럼 단호했다. 그녀에게 여성성이란 부드러움이 아니라 가장 혹독한 환경에서도 부러지지 않는 강인한 유연함이었다. 그렇게 그녀는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마침내 별을 달았다. 별 하나, 별 둘, 별 셋.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군 서열 1위 합참의장이라는 4번째 별에 이르렀다. 의장님. 노크 소리와 함께 부속실의 전속부관이 조용히 들어섰다. 젊은 중령은 깍듯한 경례와 함께 서류철 하나를 내밀었다. 금일차 육군 군수사령부 및 예하부대 동계물자 보급 현황 정기 보고입니다. 두고 가게. 천지인은 짧게 답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이미 산더미 같은 보고서들이 결재를 기다리고 있었다. 국방개혁안 차세대 전력 증강 계획, 한반도 연합방위 태세 점검. 의장의 하루는 이 거대한 군 조직의 모든 피가 흐르는 동맥을 관리하는 일의 연속이었다. 그녀는 보고서의 첫 장을 넘겼다. 육군 군수사령부. 군의 모든 혈맥을 책임지는 곳. 그리고 그 아래 수많은 예하 부대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한 지점에서 멈췄다. 육군 재형보급단. 그리고 그 지휘관의 이름. 준장 우종태. 천지인의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좁혀졌다. 우종태 준장. 육사 출신으로 군내 사조직의 핵심 멤버이자 정치 군인의 전형으로 꼽히는 인물이었다. 그는 실력보다는 화려한 인맥과 상부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으로 별을 달았다는 평이 지배적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공공연하게 여군 무용론을 떠들고 다니는
구시대적인 남성 우월주의의 화신이기도 했다. 천지인은 우종태라는 이름에서 눈을 떼어 보고서의 내용으로 시선을 옮겼다.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방한 피복 보급률 100%, 기능성 방한 장갑 지급 완료 100%, 동계 전투 식량 비축 목표 대비 100%. 모든 것이 완벽했다. 숫자로만 보면 우종태가 지휘하는 보급단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완벽하게 동계 대비를 마친 부대였다. 천지인은 말없이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덮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거대한 한반도 전도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서울도 계룡대도 아닌 지도 최북단의 한 지점, 비무장지대와 맞닿은 경기도 연천의 어느 한 곳을 향하고 있었다. 전속부관. 예, 의장님. 일정 다 취소하게. 오늘 오후 비공식 일정이다. 헬기 한 대 준비시키고 기무사에는 함구령 내려. 내가 직접 가봐야 할 곳이 생겼네. 어디를 말씀이십니까? 천지인은 전도를 가리켰다. 그녀의 손끝이 닿은 곳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춥고 가장 치열한 최전방이었다. 제5보병사단. 열쇠부대. 그녀는 다시 의장실 내부에 딸린 개인 집무실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4개의 별이 빛나는 대장 정복을 벗어 던졌다. 그녀가 꺼내든 옷은 아무런 계급장도 표식도 없는 평범한 신형 야전 전투복 한 벌이었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 한번 강철처럼 차가워졌다. 완벽한 보고서. 천지인은 군 생활 내내 배웠다. 숫자가 완벽할수록 그 이면에 감춰진 진실은 더욱 추악할 수 있다는 것을. 겨울의 최전방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적이었다. 경기도 연천군 민간인 통제 선민통선을 넘어 한참을 더 들어간 곳에 위치한 육군 제5보병사단 열쇠부대의 지피지피 감시초소는 마치 얼어붙은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다.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좁은 교통호를 쉴 새 없이 핥히고 지나갔다. 합참에서 띄운 헬기는 사단 사령부에서 가장 가까운 연병장에 조용히 내렸다. 사단장에게조차 극비로 붙인 천지인의 방문은 오직 최소한의 경호 인력과 그녀의 전속부관만이 알고 있었다. 그녀는 사단 지휘부의 안내조차 거절한 채 낡은 군용 지프를 타고 곧장 최북단 까치봉 초소로 향했다. 계급장 없는 전투복에 평범한 방한모를 눌러쓴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이 본부에서 파견 나온 중년의 군무원이나 두사관처럼 보였다. 충성. 초소 입구 꽁꽁 얼어붙은 얼굴로 경례를 붙이는 젊은 병사의 볼은 이미 동상 직전처럼 붉게 부어 있었다. 천지인은 병사의 손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가 끼고 있는 것은 보급된 지 한참은 지난 구형 면장갑이었다. 정기 보고서에 100% 지급 완료라고 적혀 있던 신형 고어텍스 기능성 장갑이 아니었다. 수고 많네, 용사. 밤새 춥지는 않았나? 천지인의 부드러운 물음에 경계를 서던 상병은 멋쩍게 웃으며 답했다. 괜찮습니다. 밤에는 원래 다 추운 거 아니겠습니까? 장갑이 많이 낡았군. 신형 방한 장갑은 아직 안 나왔나? 순간 병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변을 한번 살피고는 목소리를 낮췄다. 아, 그게 나왔다고는 들었는데 저희 초소까지는 아직 온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보급계에서는 곧 준다고만 하고 사실 작년에 쓰던 것도 상태가 영. 천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초소 내부로 발길을 옮겼다. 내부는 외풍을 막기 위해 비닐과 테이프로 덕지덕지 발라져 있었지만 한기는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난방기구는 낡은 전열기 하나가 전부였고 그마저도 전력 아낀다며 자주 끄는 듯 냉기가 감돌았다. 그녀는 잠시 쉬고 있던 다른 병사들에게 다가갔다. 방한 외피는 다들 지급받았나? 아, 예, 받기는 받았습니다만. 한 병사가 자신이 입고 있던 외피의 지퍼 부분을 보여주었다.
지퍼에 이가 빠져 제대로 잠기지 않았고 곳곳이 해져 방안 기능은 거의 상실된 상태였다. 이거 반납하고 새 것으로 달라고 하면 안 되나? 신청은 했는데 군수사령부 쪽에서 재고가 없다고 반려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냥 꿰매 입으라고. 천지인의 가슴 속에서 차가운 불길이 치솟았다. 계룡대 의장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완벽한 100% 보고서. 그 잉크 냄새가 채 가시기도 전에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진실은 이토록 참담했다. 아이들이 입고 있는 것은 옷이 아니라 누더기였다. 그들이 끼고 있는 것은 장갑이 아니라 얼음 조각이었다. 이 혹한의 최전방에서 적의 총탄이 아니라 추위와 싸우다 동상에 걸려야 하는 이 기막힌 현실. 이것은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었다. 이것은 명백한 범죄였다. 누군가가 이 어린 병사들의 피와 살을 갉아먹고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준장 우종태의 이름이 다시 한번 떠올랐다. 영보급단. 이 모든 물자의 흐름을 쥐고 있는 자. 고생 많네. 조금만 더 힘내주게. 천지인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녀는 초소에서 나와 매서운 연천의 칼바람을 정면으로 맞았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분노를 넘어 서늘한 결의로 가득 찼다. 우종태. 그녀는 그 이름을 조용히 은조렸다. 내 놈이 감히 내 새끼들을 굶기고 얼어 죽게 만들어. 내 놈이 그 별을 달기 위해 훔쳐먹은 것이 고작 이 아이들의 목숨값이란 말인가. 그녀는 함께 온 전속부관에게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당장 계룡대로 복귀한다. 그리고 그녀는 한마디를 덧붙였다. 복귀 즉시 합참 감찰실장과 기무사령관 둘 다 내 사무실로 부르게. 비공식적으로. 강철의 여장군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거대한 부패의 뿌리를 뽑기 위한 소리 없는 전쟁의 시작이었다. 연천 최전방 초소에서 복귀한 천지인 대장의 몸에서는 여전히 북녘의 찬 바람 냄새가 배어 있었다. 그녀는 합참의장실로 돌아오자마자 극비리의 감찰실장과 기무사령관을 호출해 우종태에 대한 전방위적인 내사를 지시했다. 그녀의 직감은 확신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보급 비리가 아니라 군 상층부까지 연결된 거대한 암초의 일각일 뿐이라고. 그녀는 아직 샤워조차 하지 못한 채였다. 흙먼지가 묻은 전투복 차림 그대로 잠시 숨을 돌리기 위해 본청 한편에 마련된 간부 휴게실로 향했다. 경무에 시달리는 장교들이 잠시 커피를 마시거나 요기를 하는 작은 공간이었다. 늦은 오후의 휴게실은 한산했다. 그녀는 자판기에서 뜨거운 물을 받아들고 가방 속에 비상식량으로 넣어 다녔던 작은 꿀떡 하나를 꺼냈다. 최전방 병사들의 꽁꽁 언 손이 떠올라 목이 메었지만 뭐라도 씹어 넘겨야 했다. 그녀는 창가 구석진 자리에 앉아 말없이 떡을 입에 넣었다. 아무런 계급장도 없는 그녀의 모습은 경무에 지친 중년의 여군 간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때였다. 아, 18. 진짜 빡돌게 만드네. 휴게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우렁우렁한 고함 소리와 함께 두 명의 장교가 들어섰다. 한 명은 어깨에 번쩍이는 별 하나를 단 준장이었고 다른 한 명은 그를 보좌하는 소령 계급의 부관이었다. 준장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는 바로 육군 영보급 단장 우종태 준장이었다. 아니, 합참의 그 늙은 여편네 말이야. 천지인. 그년이 의장이랍시고 앉아있으니까 아주 아래 것들이 다 기어오르잖아. 감히 내 보급 계획에 태클을 걸어? 우종태는 휴게실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다. 그는 방금 전 합참 군수참모부와의 실무회의에서 보급 예산안 일부가 의장님 특별 지시로 보류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오는 길이었다. 천지인이 연천에서 복귀하자마자 내린 첫 번째 조치였다. 준장님 목소리를 조금만 낮추심이. 부관이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우종태는 들은 척도 안 했다. 낮춰? 내가 왜? 여기가 북한이야? 말도 못해? 여자가 별 4개 달고 꺼드럭거리면 다야? 군대는 말이야 남자의 세계라고. 계집은 애나 낳고 집에서 남편 시중이나 들 것이지 어디 별을 달고. 그의 천박한 막말이 휴게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구석에서 떡을 먹던 천지인의 동작이 순간 멈췄다. 그녀의 눈이 소리나는 쪽을 향했다. 우종태는 분이 안 풀린다는 듯 휴게실을 어슬렁거리다 구석에 앉아있는 천지인을 발견했다. 계급장도 없는 전투복, 떡을 먹고 있는 초라한 모습. 그는 천지인을 고작 해야 본부에서 근무하는 나이든 여군 상사나 국무원쯤으로 여겼다. 그는 성큼성큼 천지인에게 다가갔다. 어이. 천지인은 대답 없이 그를 올려다보았다. 야, 너. 지금 여기서 떡이 넘어가냐? 안 비켜? 우종태는 자신이 앉을 자리라는 듯 턱짓으로 그녀를 쫓아내려 했다. 천지인은 천천히 입안에 떡을 삼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기는 모든 간부가 이용하는 공용 휴게실입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 하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서슬이 담겨 있었다. 우종태는 자신에게 가르치려 드는 듯한 태도에 순간 이성을 잃었다. 뭐? 공용? 이 년이 지금 누굴 가르쳐? 넌 뭐 하는 년이냐? 그의 폭언이 천지인의 얼굴에 정면으로 꽂혔다. 집에서 남편 시중이나 들고 밥이나 할 것이지 여군년이 어딜 감히 군복 입고 돌아다니면서 꿀을 빨아. 세금 아깝게. 그 순간이었다. 어쭈 2년 봐라. 눈 안 깔아? 우종태는 자신의 권위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하자 거대한 손을 뻗어 천지인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악! 천지인의 등이 쿵 소리를 내며 휴게실 벽에 부딪혔다. 그녀가 들고 있던 종이컵에서 뜨거운 물이 쏟아져 그녀의 전투복을 적셨다. 춘장님 안 됩니다. 부관이 기겁하며 말렸지만 이미 짐승처럼 날뛰기 시작한 우종태를 막을 순 없었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가 천지인의 전투복 멱살을 움켜쥐었다. 이 여군년이 감히 준장한테 눈을 똑바로 떠? 너 오늘 죽었어. 내가 내년 군복 당장 벗겨줄게. 넌 뭐 하는 년이냐고 대답 안 해. 우종태의 붉게 충혈된 눈이 천지인을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았다. 부관은 새파랗게 질려 벌벌 떨고 있었다. 대한민국 군대의 심장부 계룡대 본청에서 일성 장군이 여성 군인의 멱살을 잡고 폭행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멱살을 잡힌 천지인은 그러나 단 한순간도 눈을 피하지 않았다. 고통스러운 기색도 두려워하는 기색도 없었다. 그녀의 눈은 연천의 칼바람보다 더 차갑게 우종태의 눈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손. 네.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뭐라고 이 미친년이? 우종태가 멱살을 잡은 손에 더욱 힘을 주려던 그 순간. 지금 내 놈이 멱살을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나 있느냐 물었다. 천지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휴게실의 공기를 찢을 듯한 절대적인 권위가 담겨 있었다. 육군 준장 우종태. 그녀는 자신의 멱살을 잡고 있는 짐승의 이름을 정확히 호명했다. 나는 내가 방금 늙은 여편네라고 불렀던 그녀의 눈빛이 번뜩였다.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의장 대장. 천지인이다. 정적. 시간이 멎었다. 우종태의 뇌가 그 말을 인식하는 데는 몇 초의 시간이 걸렸다. 합참의장. 대장. 천지인. 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의 시선이 멱살을 잡은 손, 계급장 없는 전투복, 그리고 다시 대한민국군 서열 1위의 얼굴을 번갈아가며 미친 듯이 오갔다. 그의 손에서 힘이 풀리기 시작했다. 아니, 힘이 풀리는 것이 아니었다. 손이 마비된 것처럼 굳어버렸다. 의장.
님, 우종태의 입에서 앓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멱살을 잡았던 손이 이제는 경련을 일으키며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시간이 멈췄다. 아니, 적어도 우종태 준장의 시간은 얼어붙어 산산조각이 났다.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의장, 대장. 천지인이다. 그 목소리는 천둥이나 벼락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베리아의 빙하가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고 가장 깊은 심해의 수압이 온몸을 짓누르는 듯한 절대적인 무게였다. 의장. 님. 우종태의 뇌가 그 단어를 조합하는 것을 거부했다. 그의 시선은 경련을 일으키며 눈앞의 여군년을 다시 훑었다. 흙먼지가 묻은 평범한 전투복. 화장기 없는 중년의 얼굴. 방금 전까지 구석에서 떡이나 씹어 먹던 계급장 하나 없는 초라한 모습. 그러나 그녀의 눈은 변하지 않았다. 그가 휴게실에 들어섰을 때부터, 그가 멱살을 잡고 폭언을 퍼부을 때까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그 눈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다. 그것은 여자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만 명의 생사를 결정짓고 국가의 운명을 짊어진 지휘관의 눈, 아니, 그 모든 것을 초월한 강철 그 자체였다. 장. 님. 우종태의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멱살을 움켜쥐었던 그의 거대한 손. 수십 년간 온갖 아부와 협박으로 부하들을 짓눌러왔던 그 오만한 손이 이제는 주인의 의지를 배신하고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다. 천지인 대장은 자신의 멱살을 잡고 있는 우종태의 손목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자신의 왼손을 들어 그 떨리는 손을 아주 천천히, 그러나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떼어냈다. 마치 거대한 짐승의 목줄을 가볍게 풀어내는 듯한 동작이었다. 우종태의 손이 허공에서 힘없이 떨어졌다. 풀썩. 그때였다. 우종태의 등 뒤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났다. 그를 수행했던 부관, 그 젊은 소령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 아니,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두 다리가 완전히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이미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의장님, 살려주십시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준장님이. 젊은 소령은 그저 이 끔찍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듯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절규했다. 하지만 천지인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돌처럼 굳어버린 우종태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육군 준장 우종태. 천지인이 그의 군번이라도 외우듯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다시 불렀다. 내 놈은 방금, 내 놈의 입으로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 침묵이 휴게실의 공기를 칼날처럼 베었다.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각하의 명을 받아 이 군을 지휘하는 합동참모의장을 늙은 여편네라 칭했다. 우종태의 동공이 터질 듯이 확장되었다. 또한 천지인은 자신의 젖은 멱살을 가리켰다. 내 놈은 그 더러운 손으로 합참의장의 멱살을 쥐고 벽으로 밀쳤다. 이는 명백한 군형법 제48조 상관 폭행 및 협박에 해당한다. 아닙니다. 오해십니다. 저는 의장님이신 줄 몰랐다. 우종태가 필사적으로 변명을 쥐어짰다. 그 순간 천지인의 차가운 손이 번개처럼 올라와 우종태의 뺨을 후려쳤다. 짝!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폭발음이었다. 휴게실 전체가 그 파열음에 울렸다. 우종태의 거대한 몸이 비틀거리며 두어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의 뺨에는 순식간에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내 놈이 지금 몰랐다고 했는가? 천지인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뜨거운 불길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얼려버리는 푸른 얼음 불꽃이었다. 그럼 묻겠다, 우종태. 내가 만약 내 놈이 생각했던 대로 힘없는 중년의 여군 부사관이나 군무원이었다면 내 놈의 폭언과 이 폭력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대답해라, 준장 우종태. 내 놈의 그 썩어빠진 군인 정신은 계급이 낮고 힘이 없는 아랫사람은 연이라 불리고 멱살을 잡혀도 되는 것이라 가르치던가. 그것은 우종태의 군 생활, 아니 그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었다. 그는 단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인맥과 권위라는 성이 이 여장군의 단 한마디 질타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천지인은 더 이상 그에게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우종태를 지나쳐 휴게실 문 쪽으로 걸어갔다. 내 놈이 진짜 죽을 죄를 지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는가? 그녀가 문손잡이를 잡으며 말했다. 내 놈이 오늘 폭행한 것은 나 천지인 개인이 아니다. 내 놈이 멱살을 잡고 모욕한 것은 이 군복을 입고 묵묵히 조국을 지키는 모든 여성 군인들의 명예다. 그녀는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언제부터 서 있었는지 모를 그녀의 전속부관과 방금 전 급히 호출된 듯한 2명의 육군 헌병이 강철 같은 표정으로 대기하고 있었다. 그리고 천지인이 우종태를 돌아보며 연천의 칼바람보다 더 시린 목소리로 마지막 심판을 내렸다. 내 놈이 훔쳐먹은 것은 단순한 군수 물자가 아니다. 그것은 혹한의 최전방에서 내 놈 같은 상관을 믿고 버티고 있는 내 새끼들의 목숨값이다. 그녀는 헌병들을 향해 턱짓을 했다. 육군 영보급 단장 준장 우종태. 지금 이 시각부로 보직 해임한다. 저자를 군형법상 상관 모욕, 초병 폭행 미수, 그리고 군수 물자 횡령 및 직무유기 혐의 긴급 체포한다. 의장님. 안 됩니다. 억울합니다. 이것은 오해입니다. 의장님. 우종태는 그제야 정신이 든 듯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버텼다. 하지만 2명의 건장한 헌병이 그의 양팔을 우악스럽게 꺾어 뒤로 돌렸다. 철컥. 차가운 쇠붙이 소리가 휴게실에 울렸다. 대한민국 군대의 심장부 계룡대에서 현역 장성이 수갑을 차는 순간이었다. 이거 나. 이거 못 나. 내가 누군 줄 알고. 마 장군님. 마진석 장군님. 이거 나. 우종태는 마지막 발악처럼 누군가의 이름을 외쳤다. 하지만 천지인은 그 이름을 놓치지 않았다. 마진석. 그녀의 머릿속에서 또 하나의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끌어내. 천지인은 차갑게 명령했다. 그녀는 헌병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여폈네. 내년이 감히. 라며 마지막까지 추악한 욕설을 퍼붓는 우종태의 뒷모습을 얼음장 같은 눈으로 끝까지 지켜보았다. 휴게실에는 바닥에 주저앉아 실신 직전인 소령과 뜨거운 물이 쏟아져 엉망이 된 바닥, 그리고 천지인이 먹다 남긴 차가운 꿀떡 한 조각만이 남아 있었다. 강철의 여장군은 자신의 젖은 멱살을 천천히 정돈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계룡대의 밤은 대한민국 그 어느 곳보다 빠르고 무겁게 내려앉았다. 합참의장실은 자정을 넘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방금 전 긴급회의가 끝난 듯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천지인 대장은 샤워를 마치고 4개의 별이 빛나는 정복으로 갈아입은 상태였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방금 전 연천 제5사단에서 긴급 공수된 증거물들이 놓여 있었다. 헌병들에게 끌려가며 우종태가 절규하듯 외쳤던 이름. 마진석. 육군 중장 마진석. 그는 현 국방부 군수관리관 차관보급 삼성 장군이었다. 육사 출신으로 군내 핵심 사조직 칠성회의 실세이자 우종태 준장의 직속 선배이며 그를 보급단장 자리에 앉힌 장본인이었다. 천지인의 직감대로 우종태는 꼬리에 불과했다.
마진석이라는 거대한 몸통이 국방부 심장부에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다. 의장님, 방금 전 우종태 준장의 부관 김소령의 1차 진술이 끝났습니다. 합참 감찰실장 소장이 굳은 얼굴로 보고서를 내밀었다. 천지인은 보고서를 빠르게 훑어내려갔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김소령의 자백에 따르면 우종태는 마진석의 지시를 받아 지난 수년간 군수물자 입찰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었다. 바로 대한방산솔루션이라는 유령 회사였다. 그들은 중국산 저가 불량품을 납품받아 서류상으로는 최고급 국산품으로 둔갑시켰다. 방한 장갑, 방한 외피, 전투 식량, 심지어 초소의 난방기구 부품까지. 차액은 어디로 갔나? 모두 현금화되어 마진석 중장에게 상납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용산 국방부 인근의 고급 한정식집 운하에서 매달 정기적인 모임이 있었습니다. 천지인의 눈빛이 가늘어졌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훔친 것이 아니야. 그들은 조직적으로 전군의 전투력을 좀먹고 있었던 게다. 그녀는 연천에서 본 병사들의 얼어붙은 손을 떠올렸다. 만약 지금 당장이라도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저 누더기 같은 장갑을 끼고 어떻게 방아쇠를 당길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횡령을 넘어선 명백한 이적 행위였다. 당장 방첩사령관 연결하게. 마진석의 뒤를 캔다. 그가 만난 모든 사람, 통화한 모든 내역, 자금 흐름까지 샅샅이 뒤져. 단 절대 들켜서는 안 돼. 저쪽은 내가 우종태 하나 쳐내는 것으로 끝날 거라 생각하고 있을 게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의장님, 상대는 국방부 군수관리관입니다. 장관님께도 보고를. 아니. 천지인은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장관님께는 내가 직접 보고한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야. 마진석이 눈치채고 꼬리를 자르기 전에 우리는 그 뿌리까지 뽑아낼 증거가 필요해. 그녀는 동장군 작전으로 명명했던 초기 계획을 전면 수정했다. 이제 작전명은 운하청소였다. 부패의 자금이 흘러들어간 그 한정식집의 이름이자 이 거대한 오물을 쓸어버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하지만 마진석의 반격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교활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모든 조간신문의 일면이 천지인의 얼굴로 도배되었다. 단독 충격. 대한민국 최초 여성 합참의장 사적 감정으로 일성 장군 보복성 체포. 심층 취재 계룡대 휴게실 멱살잡이의 진실. 단순 마찰을 군수 비리로 둔갑시켰나? 사설 천지인 의장의 독선적 리더십, 군 기강 흔드나. 기사의 내용은 교묘하게 진실을 비틀고 있었다. 우종태가 천지인을 못 알아보고 실수를 저지른 것, 천지인이 이에 격분하여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우종태를 고직 해임하고 긴급 체포했다는 것이 골자였다. 연천 초소의 실태나 군수 비리의 증거는 단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았다. 오히려 우종태는 군 개혁을 외치다 윗선에 밑보인 강직한 군인으로 천지인은 자신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고 부하를 숙청하는 감정적인 여성 지휘관으로 완벽하게 포장되어 있었다. 의장님, 이거 마진석이 언론에 흘린 게 분명합니다. 전속부관이 분노로 몸을 떨었다. 의장실 전화는 청와대와 국방부 장관실 그리고 각 언론사의 문의 전화로 불통이 될 지경이었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역시 여자는 감정적이라 안 된다. 군대 망신이다라는 식의 원색적인 비난이 인터넷을 뒤덮었다. 마진석이 던진 프레임 전쟁이었다. 그는 천지인이 여성이라는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사적 감정, 히스테리, 보복. 이 모든 단어는 그녀가 평생을 쌓아온 편견의 무기들이었다. 천지인은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천 개의 화살을 묵묵히 맞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어제 우종태를 마주했을 때보다 더욱 차갑게 굳어 있었다. 마진석. 그자가 나를 너무 얕봤군.
의장님 당장 반박 기자회견을. 아니, 지금 우리가 입을 열면 저들의 프레임에 말려드는 거다. 그들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하길 바라고 있어. 그럼 이대로 당하고만 있으란 말씀이십니까? 천지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부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차가운 지혜가 번뜩였다. 당하다니. 천만에.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연천 초소의 누더기 장갑을 집어들었다. 저들이 나에게 감정이라는 진흙을 던졌다면 나는 저들에게 진실이라는 바위를 던져줄 것이다. 그녀는 수화기를 들었다. 방첩 사령관인가? 지금 당장 운하를 쳐. 거기에 마진석의 진짜 장부가 있을 게다. 그리고 감찰실장은 전군 보급부대 현황, 숫자 말고 실물로 전수조사 준비하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가장 중요한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국방부 기자단 전체에 공문을 보내. 사흘 뒤 합참 대회의실에서 전군 동계 군수 물자 실태 및 비리 관련 특별 브리핑을 개최한다고. 내가 직접 나선다. 그녀는 언론이 만든 무대 위로 기꺼이 걸어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마진석이 깔아놓은 그 판 위에서 모든 것을 뒤집어 엎기 위해. 마진석 중장은 국방부 자신의 집무실에서 승자의 여유를 만끽하고 있었다. 조간신문에 실린 기사들은 정확히 그가 의도한 대로 여론을 몰아가고 있었다. 천지인. 감히 자신의 돈줄인 우종태를 건드린 그 여편네는 이제 독선과 아집에 가득 찬 감정적인 여자로 낙인 찍혔다. 하하. 꼴 좋다. 감히 계집년이 별 4개를 달았다고 눈에 뵈는 게 없었겠지. 어디 한번 버텨보시지. 그는 최고급 위스키 잔을 기울였다. 청와대와 장관도 여론에 밀려 감히 자신을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다. 천지인이 사흘 뒤에 연다는 특별 브리핑은 그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발악 혹은 궁지에 몰린 짐승의 마지막 울부짖음 정도로 치부했다. 그는 심지어 그 브리핑에 당당히 참석해 선배 장군으로서 천지인의 경솔함을 질타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다. 바로 그 시각 천지인의 운하 청소 작전은 첩보 영화처럼 은밀하고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서울 용산의 고급 한정식 운하. 방첩 사령부의 위장 요원들이 기업 접대를 가장해 가장 깊숙한 밀실을 예약했다. 그들은 식당 전체의 전파를 잠시 마비시킨 뒤 마진석과 대한방산솔루션 대표가 정기적으로 만나던 그 방을 급습했다. 밀실의 족자 뒤 교묘하게 숨겨진 비밀 금고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쏟아져 나왔다. 검은 장부. 그 장부에는 지난 몇 년간 마진석이 우종태를 통해 빼돌린 군수 예산의 정확한 액수, 입찰 비리를 위해 대한방산솔루션과 주고받은 뇌물의 날짜와 금액, 그리고 그 돈이 흘러들어간 차명 계좌의 번호까지 모든 것이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심지어 그 돈의 일부가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간 정황까지 포착되었다. 같은 시각 합참 감찰실 요원들은 연천 5사단을 포함한 전방 3개 사단의 보급 창고를 동시다발적으로 급습했다. 그들은 장부상의 100%라는 숫자 대신 실제 창고에 쌓여있는 물품들을 일일이 확인했다. 결과는 참혹했다. 창고 깊숙한 곳에는 반품된 불량 방한 장갑과 외피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유통기한이 지난 전투 식량들은 곰팡이가 핀 채 방치되어 있었다. 우종태가 제출했던 완벽한 보고서는 완벽한 허위 문서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리고 운명의 사흘째 날 합참 대회의실. 브리핑 시작 1시간 전부터 회의실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국내 모든 언론사의 취재진은 물론 국방부 주요 직위자들, 심지어 여론을 의식한 국회 국방위원 몇몇까지 참석해 있었다. 그리고 그 맨 앞줄 마진석 중장이 보란듯이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그는 일부러 천지인을 압박하려는 듯
주변 장성들과 큰 소리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여유를 부렸다. 천 의장이 오늘 무슨 변명을 할지 기대된다는 식의 비아냥도 서슴지 않았다. 오전 10시 정각. 대회의실의 모든 문이 닫혔다. 단상 위로 천지인 대장이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올라섰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그녀를 향해 터졌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합동참모의장 대장 천지인입니다. 그녀는 원고 없이 정면을 응시하며 입을 열었다. 지난 사흘간 저의 리더십과 자질에 대한 많은 우려와 비판이 있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 모든 의혹에 대해 한 점 숨김없이 답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회의장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마진석은 콧방귀를 뀌며 팔짱을 꼈다. 혹자는 제가 사적인 감정으로 부하 장군을 보복성 체포했다고 합니다. 천지인은 잠시 말을 멈췄다. 맞습니다. 저는 사적인 감정으로 그를 체포했습니다. 순간 회의장이 술렁였다. 기자들의 타자 소리가 빨라졌다. 마진석의 입가에 비웃음이 걸렸다. 제 무덤을 파는군. 제가 가진 사적인 감정이란 천지인의 목소리가 낮고 무겁게 울려 퍼졌다. 이 나라의 아들들을 혹한의 최전방에 내보내고도 그들에게 따뜻한 장갑 하나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 어미의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녀는 단상 옆에 준비된 테이블에 흰 천을 걷어냈다. 그곳에는 연천 초소에서 가져온 낡아빠진 면장갑과 지퍼가 고장난 방한 외피, 그리고 곰팡이가 쓴 전투 식량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것이 지난 사흘간 저를 감정적인 여자로 만들었던 바로 그 증거물입니다. 마진석의 얼굴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굳었다. 지금부터 저의 보복이 얼마나 정당했는지 그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천지인이 손짓하자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첫 번째 화면. 우종태 준장이 서명한 동계 물자 보급률 100%라는 완벽한 보고서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두 번째 화면. 그 보고서 옆으로 5사단 보급 창고에 산더미처럼 쌓인 불량 방한 장갑과 곰팡이 핀 전투 식량 사진 수십 장이 동시에 떠올랐다. 아! 회의장 곳곳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이것이 저들이 말한 100%의 실체입니다. 숫자로만 존재하는 유령 보급품, 그리고 그 뒤에 가려진 우리 병사들의 고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화면. 마지막으로 이 모든 추악한 범죄를 기획하고 병사들의 목숨값을 훔쳐 자신의 배를 불린 몸통을 공개합니다. 스크린에는 한정식집 운하의 밀실 내부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비밀 금고에서 쏟아져 나오는 현금 다발과 검은 장부의 사진, 그리고 장부의 첫 장을 확대한 페이지. 마진석 중장님 0월 0일 현금 5억, 대한방산솔루션 입찰권. 마진석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그의 전신이 경직되었다. 육군 중장 마진석. 천지인이 마이크를 잡지 않은 손으로 맨 앞줄에 앉은 그를 정확히 가리켰다. 내 놈이 우종태를 앞세워 훔친 그 돈으로 이 따뜻한 곳에서 위스키를 마실 때 내 새끼들은 연천의 칼바람 속에서 얼어 죽어가고 있었다. 그것은 합참의장의 브리핑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장의 지휘관이 적장을 향해 날리는 피 끓는 포효였다. 내 놈이 언론을 이용해 나에게 여성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 할 때 나는 내 놈의 목에 이적죄라는 칼을 씌우고 있었다. 천지인이 단상에서 내려와 굳어버린 마진석의 앞으로 걸어갔다. 내 놈이 저지른 죄는 단순한 횡령이 아니다. 그것은 국가 방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적에게 이익을 주는 명백한 반역이다. 에이. 이건 모함이야. 천지인 내년이 조작한 거야. 당장. 마진석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지만 그의 말은 끝맺지 못했다. 대회의실 양쪽 문이 열리며
완전 무장한 헌병들이 쏟아져 들어와 회의실 전체를 포위했다. 국방부 군수관리관 중장 마진석. 지금 이 시각부로 직위 해제한다. 천지인은 마진석의 눈앞에서 그의 세 개의 별을 향해 차갑게 선언했다. 저 반역자를 군형법상 최고 등급의 이적 행위 및 특수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끌어내.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대한민국 삼성 장군이 헌병들에게 무력하게 팔이 꺾여 끌려나가는 치욕적인 순간을 실시간으로 담아내고 있었다. 이거나, 천지인, 이 독사 같은 년, 내가 너를. 으악. 마진석의 마지막 발악은 헌병의 제압에 묻혔다. 천지인 대장은 그 아비규환의 현장 한가운데서 다시 단상으로 올라갔다. 그녀는 전율과 충격에 휩싸인 기자들을 향해 조금도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브리핑을 이어나갔다. 이것이 저의 사적인 감정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 있습니까? 그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강철의 여장군이 벌인 완벽한 공개 처형이었다. 마진석 중장이 수갑을 차고 끌려나간 합참 대회의실은 마치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한 충격적인 정적에 휩싸였다. 수백 명의 기자들은 방금 자신들의 카메라에 담긴 것이 대한민국군 역사상 전무후무한 숙청의 현장이었음을 깨닫고 경악과 흥분 속에서 앞다투어 기사를 송고하기 시작했다. 강철의 여장군, 군수 비리 몸통 삼성 장군 마진석을 공개 체포. 천지인 합참의장 반역이라 명명. 군 내부 거대 암초 드러나나. 여론 조작으로 맞선 마진석, 천지인의 진실이라는 바위에 격파당해. 다음 날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은 천지인의 강철 숙청이라는 헤드라인으로 도배되었다. 불과 하루 만에 감정적인 여성 지휘관이라는 오명은 깨끗이 씻겨나갔고 그녀는 부패한 군의 심장에 칼을 꽂은 정의의 화신으로 격상되었다. 계룡대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마진석과 우종태 라인에 줄을 대고 있던 수십 명의 정치 군인들은 자신들의 목에도 칼날이 들어올까 두려워 밤잠을 설쳤다. 반면 묵묵히 현장을 지키던 대다수의 야전 장교들과 부사관, 그리고 병사들은 환호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꽁꽁 언 손을 외면했던 부패한 상관들이 병사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최전방을 찾았던 진짜 사령관에 의해 심판받는 모습에 열광했다. 합참의장실은 숨 쉴 틈 없이 돌아갔다. 운하 청소 작전은 이제 국방부 군수본부 특별합동수사로 격상되었다. 천지인은 마진석의 검은 장부를 토대로 대한방산솔루션과의 모든 계약을 전면 중지시키고 관련자들을 줄줄이 소환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곰팡이 핀 전투 식량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승리의 기쁨은 잠시였다. 그녀의 가슴은 여전히 차가웠다. 마진석은 분명 거대한 몸통이었지만 뇌는 아니었다. 이 모든 비리를 묵인하고 심지어 뒤를 봐주며 거대한 이익을 나눠 가진 그림자가 남아있었다. 김소령. 천지인은 우종태의 부관이었으나 모든 것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김소령을 조용히 불렀다. 그는 수척해진 얼굴로 의장실 한편에 서 있었다. 마진석이 가장 두려워했던 존재가 누구인가? 김소령은 잠시 망설이다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국회입니다. 의장님, 특히 국방위원회 위원장 백철규 의원입니다. 백철규. 천지인의 미간이 좁혀졌다. 칠흑같이 어두운 정치판에서도 가장 노련하고 잔인하기로 소문난 사선 중진 의원. 그는 국방위원장이라는 막강한 권력으로 군 인사와 예산안을 주무르는 군부 위의 상황으로 불리는 자였다. 마진석의 검은 장부에 주기적으로 등장하던 용산 후원이라는 암호가 바로 그를 지칭하는 것이었다. 마 중장은 백 의원에게 매 분기 거액의 정치 후원금을 상납했습니다. 그 대가로 백 의원은 국방부 감사에서 마 중장의 비리를 찾았다.
천지인은 눈을 감았다. 적의 실체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우종태와 마진석은 그저 백철규라는 거대한 악어가 키우던 사냥개에 불과했다. 이제 그녀는 군대가 아닌 국회, 대한민국 정치의 심장부를 향해 칼을 겨눠야 했다. 의장님,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백철규는 위험하다고 덮어두면 저 곰팡이 쓴 전투 식량은 사라지지 않네. 천지인은 단호했다. 군은 명예를 먹고 사는 조직이야. 그리고 그 명예는 가장 깨끗할 때 가장 빛나는 법이지. 뿌리까지 완전히 도려내야 하네. 그녀는 즉시 방첩사와 군 검찰로 구성된 특별팀에 백철규 의원과 대한방산솔루션 간의 유착관계에 대한 내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백철규는 마진석과는 격이 다른 괴물이었다. 그는 천지인의 강철 숙청을 지켜보며 분노하는 대신 차갑게 웃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사냥개가 물려 죽자 즉시 꼬리를 잘랐다. 그리고 사냥개를 문 호랑이를 잡기 위해 더 교묘하고 치명적인 덫을 놓기 시작했다. 그는 천지인을 무너뜨릴 방법이 군수 비리 따위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군인을 무너뜨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었다. 특히 부하의 죽음이라는 주홍글씨를 새기는 것. 백철규는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해 천지인의 과거를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완벽한 군 경력에서 유일한 상처처럼 남아있는 한 사건을 찾아냈다. 백호고지 전투. 몇 해 전 천지인이 사단장 시절 적의 기습 도발로 인해 벌어진 치열했던 국지전. 그 전투에서 그녀가 가장 아끼던 부하 박민재 중령이 전사했다. 당시 전투는 기밀에 붙여졌고 천지인은 그 일로 인해 한동안 감찰까지 받았으나 무혐의로 결론 났었다. 하지만 백철규는 그 사건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교묘하게 비틀어낼 수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찾았어. 이 강철의 여장군을 무너뜨릴 탄환을. 백철규는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며칠 후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다. 이번에는 군수 비리가 아니었다. 단독 충격 고발. 천지인 합참의장, 과거 백호고지에서 승진 위해 부하 사지로 내몰았다. 심층 인터뷰 박민재 중령 유가족의 눈물. 천지인은 영웅이 아니라 내 아들을 죽인 살인자. 긴급 속보 국회 국방위원회 백철규 위원장 주재로 백호고지 전투 진상 규명 특별청문회 개최 결정. 천지인 의장 증인으로 소환. 마진석이 던졌던 감정적인 여자라는 프레임과는 비교도 안 되는 치명적인 비수가 천지인의 심장을 향해 날아들었다. 그녀는 정의의 화신에서 하루아침에 부하의 목숨을 제물로 승진한 냉혈한으로 추락할 위기에 처했다. 합참의장실. 천지인은 자신을 살인자라고 부르는 신문 일면을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도 슬픔도 아닌 형언할 수 없는 깊은 고통으로 굳어 있었다. 민재야. 박민재 중령. 그녀는 자신을 향한 모든 비난은 감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 그녀가 동생처럼 아꼈던 부하의 명예가 저 추악한 정치인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만큼은 용납할 수 없었다. 의장님, 청문회에 정말 나가시겠습니까? 전속부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천지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의 강철 같은 빛은 조금도 흐려지지 않았다. 가야지. 가야만 하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들이 나를 심판대에 세우고 싶다면 기꺼이 올라서 주겠네. 하지만 그곳은 나의 처형장이 아니라 그녀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백철규, 내 놈의 무덤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 본청, 국방위원회 대회의실. 청문회 시작 몇 시간 전부터 이곳은 전장의 포화보다 더 뜨거운 긴장감으로 들끓었다.
강철의 여장군에서 악마의 지휘관으로 추락한 천지인을 향한 국민적 관심은 폭발적이었다. 모든 방송사가 이 청문회를 생중계하기 시작했고 회의실은 기자들과 보좌관, 그리고 진실을 밝히라고 외치는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회의실 중앙 증인석에는 천지인 대장이 4개의 별이 빛나는 정복을 입은 채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수백 개의 카메라가 그녀의 얼굴을 샅샅이 훑었지만 그녀의 표정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녀의 맞은편 위원장석에는 백철규 의원이 앉아 있었다. 그는 이미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다. 그는 오늘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천지인의 명예를 완전히 짓밟고 그녀를 군복 벗겨 끌어내릴 작정이었다. 증인 천지인 합참의장. 백철규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정의의 사도라도 된 듯 위엄에 차 있었다. 본위원회는 오늘 몇 해 전 백호고지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전투의 진실을 규명하고자 합니다. 증인은 그날 박민재 중령의 목숨을 앗아간 무리한 작전을 강행한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직설적인 공격이었다. 모든 시선이 천지인에게 쏠렸다. 천지인은 천천히 마이크를 향해 몸을 숙였다. 위원장님의 질문에 답하기 전 먼저 조국을 위해 산화한 박민재 중령의 명복을 빕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그리고 위원장님의 질문에 답합니다. 본인은 무리한 작전을 강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거짓말. 순간 방청석 한쪽에서 날카로운 외침이 터져나왔다. 백철규가 준비한 비밀 병기, 바로 박민재 중령의 노모였다. 노모는 백철규 측근들의 부축을 받으며 천지인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울부짖었다. 저 독사 같은 여자가 내 아들을 죽였어. 승진의 눈이 멀어서 내 아들을 총알바지로 내몰았다고. 천지인, 내가 감히 내 아들 이름을 입에 올려? 이 살인자야.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천지인과 울부짖는 노모 사이를 미친 듯이 오갔다. 천지인은 자신을 살인자라 부르는 노모의 절규를 그저 입술을 깨문 채 묵묵히 받아내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듯 보였다. 백철규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스쳤다. 완벽한 그림이었다. 영웅의 어머니가 흘리는 눈물 앞에 강철의 여장군은 그저 변명조차 못하는 살인자에 불과했다. 증인, 들었습니까? 저 피 끓는 어미의 절규를. 백철규가 기세를 몰아 소리쳤다. 당시 작전 보고서에 따르면 증인은 적의 매복 가능성을 경고한 참모들의 보고를 무시했습니다. 오직 적 지휘부 생포라는 공적에 눈이 멀어 박 중령의 대대를 사지로 몰아넣은 것 아닙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시 작전의 진실을 밝히십시오. 왜 박 중령이 그곳에서 죽어야 했는지 국민 앞에서 낱낱이 고하십시오. 백철규는 천지인을 궁지로 몰아넣었다. 진실을 밝히라는 요구. 그는 천지인이 군사 기밀을 이유로 절대 진실을 밝히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진실을 밝히지 못하면 그녀는 의혹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군사 기밀을 방패 삼아 책임을 회피하는 비겁한 지휘관이 되는 것이었다. 모두가 천지인의 입을 주목했다. 그녀가 군사 기밀이라 말할 수 없다는 대답을 하는 순간 이 청문회는 백철규의 완벽한 승리로 끝날 터였다. 천지인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깊은 침묵이 흘렀다. 그녀의 뇌리에는 그날의 처절했던 포성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자신을 용서해 달라던 박민재 중령의 마지막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재야, 내가 너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이 오명을 평생 짊어지고 가려 했다. 하지만 저 더러운 자들이 내 고귀한 희생을 그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녀는 눈을 떴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고통으로 흔들리지 않았다. 그곳에는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활화산 같은 분노와 서늘한 결의가 함께 타오르고 있었다. 백철규 위원장. 천지인이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정면으로 불렀다. 방금 진실을 밝히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소. 국민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소. 좋습니다. 위원장님의 그 요구 오늘 이 자리에서 받아들이겠습니다. 무엇라고? 백철규의 표정이 처음으로 당황으로 물들었다. 천지인은 자신을 수행한 전속부관을 향해 고갯짓을 전속부관이 가방에서 작은 디지털 음성 녹음기 하나를 꺼내 청문회장 음향 담당자에게 건넸다. 증인, 지금 뭘 하려는 겁니까? 위원장님께서 원하시는 진실입니다. 천지인은 마이크를 고쳐 잡고 회의실 전체를 향해, 아니, 이 청문회를 지켜보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향해 선언했다. 본인은 지금 이 시각부로 합동참모의장의 권한으로 백호 고지 전투 관련 모든 군사 기밀을 이 자리에서 전면 해제합니다. 뭐라고? 저 여자가 미쳤나? 백철규가 경악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합참의장의 기밀 해제 선언. 그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군 통수권자에게 부여한 막강한 권한이었다.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은 그날의 진실을 직접 듣게 될 것입니다. 천지인이 음향 담당자에게 신호를 보냈다. 재생. 그 순간 국회 대회의실 전체에 몇 해 전 그날에 처절했던 전장의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치지지직. 스피커에서 터져나오는 거친 잡음과 함께 국회 청문회장은 순식간에 시간을 거슬러 몇 해 전 백호 고지에 치열했던 전장 한복판으로 빨려 들어갔다. 적 포탄 낙하. 전 대원 즉각 산계하라. 알파. 20 방향 적 중기관총. 제압하라. 생생한 총성과 폭음, 병사들의 절박한 외침이 회의실의 공기를 찢었다. 백철규 의원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당장 꺼. 저걸 당장 끄지 못해. 라고 소리쳤지만 그 고함은 이미 전장의 포성에 묻혀버렸다. 방청객과 기자들은 숨을 죽인 채 이 충격적인 진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천지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당시 사단 지휘 통제실에서 절박하게 교신하던 그녀의 목소리였다. 천지인 과거 백호. 여기는 독수리 천지인 호출부호. 현재 위치 보고하라. 적 매복이다. 함정에 빠졌어. 당장 퇴각하라. 반복한다. 전 병력 즉각 퇴각하라. 백철규가 주장했던 공격 강행과는 정반대의 다급한 퇴각 명령이었다. 천지인 과거 안 된다. 박중령. 내가 가면 전멸이야. 당장 빠져나와. 이건 명령이다. 내 목숨이 우선이다가 민재야. 제발. 그것은 지휘관의 명령이라기보다 동생을 잃고 싶지 않은 누나의 절규에 가까웠다. 박민재 과거 거친 숨소리와 총성 사단장님. 제 새끼들이 저기 있습니다. 저놈들을 두고 저 혼자 갈 수는 없습니다. 저놈들의 어미가 저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천지인 과거 박민재. 명령 불복종인가? 당장. 박민재 과거 사단장님. 저를 군인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제 부하들은 제가 반드시 데리고 가겠습니다. 사단장님 저를 용서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교신음 너머로 박민재 중령이 마지막 힘을 다해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박민재 과거 전 대원. 나를 따르라. 목표는 3시 방향적 벙커. 돌격. 와. 함성과 함께 빗발치는 총소리. 그리고 박민재 과거 치지직. 교신이 끊겼다. 회의장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다. 스피커에서는 바람 소리 같은 잡음만이 흘러나왔다.
진실은 백철규의 주장과 정반대였다. 천지인은 퇴각을 명령했다. 하지만 박민재 중령은 고립된 자신의 부하들을 구하기 위해 상관의 퇴각 명령을 불복종하고 스스로 죽음의 불길 속으로 뛰어든 것이었다. 그는 희생자가 아니라 부하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영웅이었다. 방청석에서 울부짖던 박중령의 노모는 아들의 마지막 목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 실신한 듯 주저앉았다. 천지인 대장은 어느새 굵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박민재 중령은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잠겨 있었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강철 같은 힘이 실려 있었다. 군법에 따르면 그는 명령 불복종으로 불명예 전역 처리되거나 전사자로서의 예우를 박탈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아냈다. 자신의 목숨보다 부하를 더 사랑했던 그 위대한 군인의 명예를 저 하나 오명 쓰는 것으로 지킬 수만 있다면 저는 기꺼이 살인자라는 비난을 감수할 각오였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경악으로 굳어버린 백철규 의원을 정면으로 노려보았다. 저는 그날 이후 단 하루도 제 동생 박민재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천지인의 목소리가 우레와 같이 터져나왔다. 당신은 당신의 그 더러운 돈줄을 지키기 위해 감히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의 고귀한 희생을 승진의 눈먼 상관의 욕심 따위로 더럽혔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저 음성 파일은 조작된 거다. 백철규가 발악하듯 소리쳤다. 하지만 이미 여론은 완전히 뒤집혔다. 기자들은 이 충격적인 반전과 천지인의 숭고한 리더십에 전율하고 있었다. 조작이라고? 천지인은 차갑게 웃었다. 당신이 마진석을 통해 빼돌린 군수 예산으로 호의호식할 때 박민재 중령은 그 누더기 같은 전투복을 입고 전장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런 당신이 감히 조작을 입에 올려? 그녀는 전속부관에게 다시 신호를 보냈다. 당신이 나를 이 청문회장으로 끌어낸 진짜 이유. 당신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진짜 진실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뜻밖의 인물이었다. 바로 마진석 중장의 부관이었던 김소령이었다. 그는 군 검찰 조사실에 앉아 있었다. 김소령 영상 전은 마진석 중장님의 지시로 매분기 국회 국방위원장실에 현금 3억 원이 든 사과 상자를 전달했습니다. 백철규 의원님은 그 대가로 대한방산솔루션을 국방부 주력 납품업체로 밀어붙였고 관련 감사를 모두 무마시켰습니다. 스크린은 곧바로 백철규 의원의 보좌관이 운하식당 지하 주차장에서 검은 사과 상자를 받아 자신의 차 트렁크에 싣는 방첩사가 확보한 CCTV 영상으로 바뀌었다. 백철규는 다리가 풀린 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얼굴은 이제 백지를 넘어 시체처럼 파랗게 질려 있었다. 국회 국방위원장 백철규. 천지인이 그의 면전에 대고 마지막 심판을 선언했다. 당신은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위원장이 아니라 병사들의 목숨을 팔아 자신의 배를 불린 반역자 마진석의 뒷배이자 이 모든 부패의 머리였습니다. 그녀는 청문회장 입구를 향해 손짓했다. 당신이 그렇게도 사랑했던 그 돈이 오늘 당신의 목에 채워질 쇠사슬이 될 것입니다. 육중한 문이 열리고 이번에는 헌병이 아닌 연방수사관처럼 보이는 중앙지검 특수부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군 내부의 문제가 아닌 정치인 비리였기에 군 검찰이 아닌 민간 검찰이 나선 것이었다. 현직 국회의원 백철규 씨. 당신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이거나. 나는 국회의원이야. 불체포. 으악.
백철규는 불체포 특권을 외치려 했지만 청문회 생중계 중인 현행범에게는 그 어떤 방패도 소용없었다. 그는 마진석보다 더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갔다. 청문회장은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정의 구현의 현장이 되었다. 천지인 대장은 끌려나가는 백철규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마르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맑게 빛나고 있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저의 사랑하는 전우 여러분, 군은 오늘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박민재 중령의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다시는 이 땅의 병사들이 춥고 굶주린 채 싸우지 않도록 저 천지인이 제 모든 것을 걸고 이 군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그녀는 모든 카메라를 향해, 그리고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박민재 중령을 향해 가장 굳건하고 명예로운 경례를 붙였다. 충성. 국회 청문회장에서 터져나온 백호의 진실은 대한민국 전역을 뒤덮은 거대한 쓰나미가 되었다. 현직 국방위원장이자 사선 중진 의원이었던 백철규가 생방송 카메라 앞에서 뇌물수수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장면, 그리고 살인자의 오명을 썼던 천지인 합참의장이 부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감수했다는 숭고한 진실은 단 하룻밤 만에 대한민국을 거대한 충격과 감동으로 몰아넣었다. 여론은 문자 그대로 폭발했다. 강철의 여장군이라는 그녀의 별명 앞에는 이제 성녀 혹은 참군인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국민들은 부패한 정치인의 추악한 민낯에 분노했고, 동시에 진정한 리더의 무게를 보여준 천지인에게 아낌없는 찬사와 지지를 보냈다. 백철규의 몰락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천지인의 강철 숙청이라 명명된 후속 조치는 대한민국 군 창설 이래 가장 거대하고 가장 철저한 피해 정화였다. 백철규라는 거대한 머리가 잘려나가자 그의 기생하던 마진석과 우종태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 그들은 살기 위해 혹은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자신들이 알던 모든 것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들이 속했던 군내 사조직 칠성회의 실체가 드러났고, 그들과 유착했던 대한방산솔루션 외 수십 개의 방산업체 리스트가 공개되었다. 군 검찰과 민간 검찰 그리고 국세청까지 동원된 합동수사본부는 대한민국 국방부와 육군본부 그리고 계룡대 전체를 거대한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썩은 부위를 도려내기 시작했다. 별들이 떨어져 나갔다. 마진석과 우종태는 물론 그들에게 뇌물을 받고 불량 군수품의 결함을 눈감아 주었던 수십 명의 장교들, 심지어 예비역 장성들까지 줄줄이 철창신세를 졌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줄 알았던 계급장과 명예는 그들이 훔쳐먹은 병사들의 목숨갓 앞에서 한난 종이 조각처럼 구겨져 버려졌다. 대한민국이 이 거대한 숙청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을 무렵, 이 모든 폭풍의 중심에 선 천지인 대장은 그러나 계룡대나 용산의 집무실에 있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언론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다. 대통령의 격려 전화에도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습니다. 라는 짧은 답변만을 남겼다. 그녀가 향한 곳은 국립대전현충원이었다. 그녀는 4개의 별이 빛나는 정복이 아닌 그날 우종태에게 멱살을 잡혔던 흙먼지 묻은 평범한 야전 전투복 차림이었다. 수행원도 없이 홀로 그녀는 백호고지에서 산화한 박민재 중령의 묘비 앞에 섰다. 묘비에는 육군 중령 박민재라는 이름과 함께 그의 빛바랜 사진이 박혀 있었다. 사진 속의 그는 마치 지금이라도 사단장님 하고 외치며 달려올 듯 늠름하게 웃고 있었다. 천지인은 말없이 거수 경례를 붙였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민재야, 내가 너무 늦었다. 그녀의 입에서 거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내가 지키려 했던 그 고귀한 명예를 저 더러운 것들에게 짓밟히게 두었구나. 이 못난 상관을
용서하지 마라. 그녀는 묘비 앞에 쪼그려 앉아 차가운 비석을 어루만졌다. 강철의 여장군이라 불리던 그녀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동생을 잃은 누나의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그때였다. 장군님. 뒤에서 들려오는 조심스러운 목소리. 천지인이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휠체어를 탄 백발이 성성한 노부인과 그 뒤를 받치고 선 젊은 여인이 서 있었다. 청문회장에서 살인자라며 울부짖었던 박민재 중령의 노모였다. 천지인은 벌떡 일어나 굳어진 채 노모를 바라보았다. 노모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더 이상 원망이나 분노는 서려 있지 않았다. 그녀는 휠체어에서 내리려는 듯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다. 어머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천지인이 달려가 그녀의 몸을 부축했다. 장군님. 노모는 천지인의 전투복 소매를 붙잡고 말을 잇지 못한 채 오열했다. 내가 내 아들을 2번 죽일 뻔했소. 내 아들의 명예를, 내 아들을 영웅으로 만들어주신 은인을. 내가. 아닙니다, 어머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더 일찍 모든 것을 밝혔어야 했습니다. 어머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은 바로 저입니다. 천지인은 그 자리에 4개의 별을 단 합참의장이라는 신분을 잊고 노모의 거친 손을 잡은 채 무릎을 꿇었다. 장군님, 이러지 마십시오. 제발 일어나십시오. 어머님, 민재는, 박중령은 제 부하이기 이전에 제 동생이었고 제 전우였습니다. 그리고 제게 군인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스승이었습니다. 그의 명예는 이제 대한민국 국군 전체의 명예가 되었습니다. 천지인은 그날 묘역에서 한나절을 보냈다. 그녀는 노모의 휠체어를 직접 밀며 박민재 중령의 어린 시절 이야기, 그가 얼마나 강직하고 따뜻한 아들이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다. 며칠 후 대한민국 국방부는 박민재 중령을 대령으로 1계급 특진 추서하고 대한민국 무공훈장 중 최고 등급인 태극무공훈장을 수여했다. 그의 이름은 이제 명령 불복종이라는 오명이 아닌 살신성인의 영웅으로 군 역사에 공식적으로 기록되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했다. 부패한 자들은 감옥으로 갔고 영웅은 명예를 되찾았다. 하지만 천지인에게는 아직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다. 그녀가 이 모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시작했던 이유. 그녀가 잠 못 이루며 분노했던 근원. 다시 겨울의 끝자락. 천지인 대장은 헬기에 몸을 실었다. 그녀의 목적지는 계룡대가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춥고 가장 높은 곳, 경기도 연천의 제5보 병사단 열쇠부대로 향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계급장 없는 전투복 차림이 아니었다. 그녀는 4개의 별이 선명하게 빛나는 대한민국의 합참의장 정복을 완벽하게 갖춰 입고 있었다. 그녀가 기습적으로 방문했던 까치봉 초소의 풍경은 불과 몇 달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전군 동계물자 특별 보급 지시. 천지인의 명령으로 전군의 모든 보급 시스템이 원점에서 재검토되었다. 마진석과 우종태가 빼돌렸던 예산은 모두 환수되었고 그 돈은 즉시 최전방 병사들을 위한 물자로 재투입되었다. 낡고 찢어졌던 방한 외피는 최신 기술이 적용된 신형 고어텍스 방한복으로 전면 교체되었다. 지퍼조차 잠기지 않던 누더기는 모두 소각되었다. 병사들의 손에는 구형 면장갑 대신 혹한의 날씨에도 손가락 감각을 유지시켜주는 기능성 방한 장갑이 쥐어져 있었다. 외풍이 들던 초소의 깨진 유리창은 이중 방한창으로 교체되었고 낡은 전열기는 최신형 고효율 난방기로 바뀌어 훈훈한 온기를 내뿜고 있었다. 초소 입구 경계 근무를 서던 병사가 벼락 같은 목소리로 경례를 붙였다.
그는 몇 달 전 천지인에게 장갑이 보급되지 않았다고 솔직하게 말했던 바로 그 상병이었다. 그는 눈앞에 나타난 사진으로만 보던 강철의 여장군 천지인 의장의 모습에 숨이 멎을 듯 긴장했다. 천지인은 그의 경례를 묵묵히 받았다. 그리고는 말없이 그의 손을 바라보았다. 두툼하고 따뜻해 보이는 신형 방한 장갑이었다. 이제 춥지 않은가 용사. 천지인의 낮은 물음에 상병의 얼굴이 순간 울컥하는 듯 일그러졌다. 그는 목이 터져라 외쳤다. 예, 의장님. 조금도 춥지 않습니다. 천지인은 비로소 희미하게 웃었다. 그녀는 초소 내부로 들어가 병사들과 똑같은 전투 식량을 함께 들었다. 곰팡이가 피어있던 그 끔찍한 불량품이 아니었다. 뜨거운 물만 부으면 즉시 맛있는 비빔밥이 되는 따뜻하고 맛있는 신형 전투 식량이었다. 천지인은 떡을 먹던 휴게실에서의 치욕도 청문회장에서의 피 말리는 싸움도 그 모든 순간이 이 한 끼의 따뜻한 밥을 위해 존재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식사를 마치고 초소 전망대에 올라 북녘 땅을 바라보았다. 매섭던 연천의 칼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지만 더 이상 살을 애는 듯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다. 의장님. 전속부관이 다가와 두툼한 외투를 건넸다. 대통령 각하의 연락입니다. 이번 군 개혁을 완수한 공로로 의장님께 국가 최고 훈장을 수여하고 차기 국방부 장관으로 정식 입각을 제안하셨습니다. 장관. 그것은 군인으로서 오를 수 있는 또 다른 정점이었다. 하지만 천지인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정치인이 아닐세. 그녀는 북녘을 바라보는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말했다. 나는 군인이야. 군인은 전장에서 제 몫을 다할 때 가장 빛나는 법이지. 그녀는 자신의 어깨에 달린 4개의 별을 내려다보았다. 이 별의 무게는 백철규의 금고에 있던 돈다발의 무게가 아니었다. 그것은 박민재 대령이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부하들의 목숨의 무게였고 지금 이 순간에도 꽁꽁 언 손으로 철책을 지키는 저 상병의 손을 따뜻하게 해줘야 할 책임의 무게였다. 나는 여기에 남겠네. 내 새끼들이 다시는 춥고 굶주리며 싸우는 일이 없도록. 이 강철의 땅 최전방에서 그들의 방패가 될 걸세. 봄이 오고 있었다. 얼어붙었던 비무장지대의 땅이 녹기 시작하고 그 위로 이름 모를 들꽃이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합참의장, 강철의 여장군 천지인. 그녀는 가장 낮은 곳의 병사들을 위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고 가장 추악한 부패를 도려내기 위해 스스로 가장 뜨거운 불길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추운 이 땅에 서서 가장 따뜻한 강철의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녀가 지키는 한 이 땅의 겨울은 다시는 그토록 춥지 않을 것이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